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은 막 뜨거운데 채권 시장은 분위기가 좀 싸늘하고 이런 엇갈린 상황 왜 그런지 궁금하셨죠? 네, 맞아요. 특히 미국 고용지표 나오고 또 미중 관계 개선될 수도 있다는 조짐 보이면서 시장이 확 움직였는데요. 네, 그렇죠. 변동성이 컸죠. 그래서 오늘은 증시각도기 TV랑 시황맨 TV 분석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현상들의 핵심을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또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들을 짚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5월 초 시장부터 좀 보면요. 주식, 특히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지수는 2% 넘게 확 뛰었는데 네, 강했죠. 반대로 채권 금리는 꽤 많이 올랐어요. 네, 특히 단기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 걸까요? 네, 그 핵심에는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온 4월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있었어요. 아, 고용 지표요? 네, 시장은 한 13만 명, 그 정도 증가를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77만 명이나 늘어난 거죠. 와, 예상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실업률도 4.2%로 낮게 유지됐고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근로시간 같은 세부 내용들도 다 괜찮았어요. 탄탄하게 나왔죠. 근데 잠깐만요. 고용이 좋다는 건 경제에는 좋은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왜 채권 시장은 갑자기 얼어붙은 거예요? 금리가 올랐다는 건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점 때문이에요. 고용이 너무 탄탄하니까 시장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기대했었죠. 그게 확 낮아진 거죠.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 연준 비공식 대변인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기자도 6월 인하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아, 분위기가 바뀌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통화정책 변화에 민감한 2년물이나 5년물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10bp 이상, 그러니까 0.1%포인트 넘게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10bp면 꽤 큰 폭인데요.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식었다. 이걸 딱 반영한 거죠. 아하, 그렇군요.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꺾이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즉, 금리는 올랐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런 상황인데도 주식시장, 특히 아까 말씀드린 중소형주가 급등했다는 점이에요. 보통 금리 부담 커지면 주식에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보통은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약간 다른 점에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다른 점이요? 네, 이 강력한 고용 지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결정적으로 확 잠재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부 부문을 빼고 그 민간 고용만 봐도 16만 7천 명이나 들었거든요. 아, 민간 고용이요. 네, 이게 미국 경제 아직 튼튼하구나 하는 강력한 증거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당장 경제가 망가질 걱정은 좀 덜었다. 이게 더 크게 작용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여기에다가 기업 실적도 생각보다 괜찮다는 점도 좀 힘을 보탰어요. 실적도요? 네, 전년 대비 이익이 한 9% 정도, 그 정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만 아니면 주가 좀 조정받는 건 매수 기회 아니냐 이런 심리가 확산된 거죠. 아, 그런 심리가 있었군요. 네, 이게 특히 이제 경기에 좀 민감한 준소형주들의 강한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는 사실 포트포리오 안에서 성장주, 가치주 아니면 대형주, 중소형주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죠. 그리고 또 다른 호재도 있었잖아요. 그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말이에요. 아, 네, 맞아요. 그것도 중요했죠. 중국 쪽에서 좀 대화 의지를 내비치는 듯한 그런 신호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신호들이요? 관영 매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보내기도 했고, 또 미국이 계속 문제 삼았던 그 펜테닐 문제 있잖아요. 네, 합성 마약 문제. 네, 그 중국발 합성 마약 확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소식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관세 인하나 무역 갈등 완화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키운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아무래도 관세 영향에 좀 더 취약했던 기업들한테는 더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대형주 중심 지수도 물론 1.5%대로 오르긴 했지만 중소형주 중심인 러셀 2000 지수는 2% 넘게 오르면서 상승 탄력이 훨씬 강했죠. 더 강했군요. 네, 이런 걸 보면 미중 관계 변화가 어떤 섹터에 더 큰 영향을 줄지 이런 걸 좀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빅테크 안에서는 좀 분위기가 달랐다면서요. 전부 다 오른 건 아니라고. 아, 맞아요. 빅테크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있었죠.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관세 불확실성 때문인지 주가가 좀 부진했어요. 아, 애플, 아마존은 좀... 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실적이 탄탄하다 보니까 상승세를 이어갔고 결국 시가총액 1위 자리로 다시 올라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강했군요. 네,
그리고 메타도 실적이 좋아서 4%나 올랐고 엔비디아는 그 중국 수출용 신규 칩 개발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해서 상승했죠. 엔비디아도 좋았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예 그 지수 안에 있는 30개 종목 전부가 다 오르는 그런 강세를 보였어요. 와, 전부 다요? 네, 그러니까 같은 빅테크라고 묶이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나 전망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이렇게 확연히 갈리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미국의 움직임이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그 MSCI 한국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그날 MSCI 한국 지수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3.79%나 급등했어요. 엄청난 상승이죠. 3.79%면 정말 큰데요. 그렇죠. 이게 MSCI 한국 지수라는 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서 산출하는 한국 대표 주가 지수인데 달러 기준으로 산출되거든요. 아, 달러 기준이군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우리 원화 가치도 같이 올라갔어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00원 아래로 내려가려는 시도도 했었죠. 환율이 떨어졌군요. 그렇죠. 워낙 강세죠. 이게 달러로 표시되는 MSCI 한국 지수를 확 끌어올린 주요 원인이 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원화 강세, 즉 환율 하락 추세가 좀 더 뚜렷해진다면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통 환율이 안정되는 걸 좀 확인하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환율을 보고 들어오는군요. 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S&P 500 지수가 9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이게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래요. 9일 연속이요. 와. 네, 그때보다 누적 상승률 10.3%도 더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4년 당시에는 그 이후로도 한 2달 정도 더 상승했었다는 점도 뭐 흥미로운 과거사이긴 합니다. 물론 뭐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쭉 분석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미국 고용이 워낙 좋아서 경기 침체 공포는 좀 줄었지만 대신 금리 인하 기대는 좀 늦춰졌다. 그렇죠. 동시에 미중 대화 가능성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바람이 불었고 이게 특히 중소형주나 잠재적으로는 우리 한국 증시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봤고요. 네, 그리고 빅테크 내에서도 차별화가 뚜렷했죠. 맞아요. 빅테크 내 차별화도 확인했고요.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그 미중 관계 개선이라는 게 지금은 기대감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기대죠. 이게 물론 좋은 신호지만 실제 협상 과정은 뭐 순탄치 않을 수도 있고 또 결과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변수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단순한 헤드라인 뉴스에 막 반응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라든지 정책 변화가 정말로 글로벌 교역 구조나 산업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그 근본적인 변화의 신호를 읽어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본적인 변화의 신호.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기대감을 넘어서 이 구조적인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